네, 정말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뉴스들 사이에서 어떤 게 우리가 생각할 지점인지 실타래처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서강대 신박과 유현재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문대 신박과 황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라디오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슈앤피플 줄임말로, 요즘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 아이들 특히 많이 쓰는데 뭐라고 부를까라는 건데요. 자, 1번 뱃사공, 2번 유공, 3번 황출세, 4번 EMP. 자, 유 교수님 힌트 하나 주시죠.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예, 당연하다라는 힌트를 주셨고요. 황 교수님 혹시 방송 준비? 예. 뭐 요즘에 그 앞대가리를 쌌었으니까 앞머리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사람이 아닌 대상에는 대가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표준 없고요. 예, 자, 뱃사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좀 분위기 물렁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무거운 주제 가야겠습니다. 이 전직이지만 직전이었어요. 전직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총리가 피살 당했는데 굉장히 경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신 두 분은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자주 보시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 사건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시기가 아닐 때 난 사건이다. 일본하고 굉장히 그동안 사이가 좀 전 정권에 나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려고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중동 협상 때 보면 네. 그 이스라엘이나 뭐 중동 국가들 이집트라든지 뭐 피에로라든지 네네. 이런 쪽하고 협상을 했던 협상 당사자들이 대부분 그쪽 진영의 강경파들한테 대부분 다 살해당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강경 무디로 갑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협상 자체가 완전히 상당히가 봉착에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어쨌든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문제도 한일 관계가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네. 양쪽 다 강경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직되면서 강경파가 우월해질 수가 있죠. 양쪽 여론이 그게 더 커질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그 관계 개선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교수님은 예. 네. 엄밀히 따지면은 그 파벌이 달랐어요. 네. 기시다 수상하고 그다음에 그 아베 신조 전 수상하고 그 파벌이 좀 달라서 이쪽을 약간 조금 온건했거든요. 네. 근데 아베 전 수상은 뭐 별명도 뭐 보수의 심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일본 그 언론 미디어를 조금 살펴봤는데 공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과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면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그 아베 신조가 약간 뭐 조금 그러면 이제 뭔가 성역화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맞습니다. 조금 그 한일 관계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향후에 아마 더 물론 지금 이제 애도 기간 있을 거예요. 애도 기간 지난 다음에는 왜 그러냐면 기시다 수상 입장에서도 지금 그 사실 뭐 연립여당 이렇게 합쳐가지고 과반수 되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 자민당 단독으로 지금 과반수가 넘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인도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이제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아마 조금 더 우경화 그다음에 한국에 있어서 뭔가 부정적 막 이러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아마 본인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랑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뭘 풀어간다기보다는 일단 그 내부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예전에 그 정한론처럼 우리한테 조금 더 박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상을 간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잘못하면 양쪽 다 굉장히 경직돼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경직돼서 사실 그 협력 관계가 많이 지금 어그러졌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0년 전이랑 비교해서 지금 경제 상황, 팬데믹에다가 주요 정치인의 피습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악몽들이 비슷한 이 내러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전쟁을 수용할 수 없는 국가인데 이게 지금 바뀔 수 있는 개헌선을 갖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자꾸 북한 트집을 잡고 있고 물론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러시아 이러다 보면 뭐 자위대 비행기가 대한민국 하늘을 날아다니지 말란 법도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국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약간 그림이 어찌 보면은 그 온전히 완벽한 시나리오가 하나 갖춰졌어요. 우리가 이제 나토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때문에 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갔었는데 일본이 말한 그 기시다 수상이 말한 그 멘트를 들어보면
나토의 마치 그 아시아 지부처럼 본인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뭐 군비 진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웃으면서 박수 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또 하나 변수가 아베 신조가 또 피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네. 이게 뭔가 이론적 배경도 완벽했는데 그다음에 뭔가 실행 작전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또 배경이 아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딴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는 아마 그게 될 것 같기도 하는데 5년 안에 북방력을 개헌을. 2배. 네. 2배로 증가하겠다. 국방력 증가와 그리고 개헌. 자위대와 관련된 것도 헌법에 넣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시아 우리가 국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 소름 끼칠 일입니다. 정확하게 430년 전 여기서도 가까워요. 여기 행주산성 가깝지 않습니까? 네. 지금 430년 전에 정확하게 임진왜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뭔가 약간 침략의 DNA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해지는 것도 뭐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파들이 축소돼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풀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볼 때 지금 이 평화법 폐기돼 가지고 개헌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그 내부적인 조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걔네들이 충족이 돼 있었어요. 네. 문제는 이제 외부의 주변 국가들이 그걸 얼마나 동의하느냐의 그렇죠. 문제였는데 네, 미국 예를 입장도 들면 이제 있을 거고요. 미국이죠. 근데 네. 최근에 미국과 일본은 그 안보 체제에서 굉장히 이거 가까워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본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방어 체계의 핵심도 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여건이 지금 많이 외부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은 헌법 개정할 수 있고.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 이제 그나마 반대했던 목소리들이 이런 아베 수상에 대한 어떤 피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목소리를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뭐 과거 역사를 봐도요. 뭐 일본만이 침략한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의 역사를 겪었던 기억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힘이 세졌으니까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국민들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인데요. 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나왔습니다. 좀 국민의힘 내부는 뭔가 빨리 수습하려는 모양새긴 한데 이준석 대표는 막상 그렇게 빠른 수습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까지가 지금 알려진 바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건 유 교수님부터 먼저. 네. 저는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짜 그 아침 드라마가 시청률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약간 좀 엽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예측 것들. 불가능한 뉴스들 예측 불가하고요. 계속 정말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보면은 뭐 배신, 뭐 패거리, 눈물, 비웃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뭔가 흥행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본인도 지금 뭐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오늘 또 최고위원회 네. 개최됐었는데 네.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명확한 팩트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설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거는 이제 팩트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뭔가 위기 관리, 위기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해 본 거 아마 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또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뭐가 흑화하겠다 막 이렇게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SNS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마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떤 얘기가 나냐 알겠지만 포카혼타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너무 빨리 자르면 뭐라 그러셨더라. 이게 보면 그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근데 그 멘트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윤핵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잘랐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포카혼타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약간 테스형 네.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좀 소환했으면 어떨까. 이게 뭐 네. 물론 번역은 조금 더 있다고 하는데 악법도 법이다. 이게 중심적인 건 그랬대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런 뭔가 판단을 했을 때 나는 억울하지만 뭔가 내가 속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조직이나 네, 이거에 시스템이. 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위해서 싸워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물론 급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통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한 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이제 징계를 하고 네네. 그 자체가 당내에서 오는 그런 당내 갈등이 계속될 거는 내가 볼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당내 지지 기반이 생각보다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가 문제냐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게 이준석 대표가 팬덤이었거든요. 네. 그 팬덤이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그렇게 내부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종의 이유도 됐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쩌면 국민의힘의 갈등이 좀 진정되면서 그 자체로서는 뭐 그렇게 좀 긍정적 면이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부터 이 정당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어제 벌써 징계되자마자 벌써 차기 당권 가지고 벌써 지금 전부들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뭐 결국 쫓아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갑자기 야유회를 가지 않나 뭐 이게 뭐 1000명씩 데리고 야유회 가는 네. 일이 뭐 징계위원회하고 그 다음날 가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촌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당의 지지율과 이런 것들을 더 신뢰를 약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어쨌든 징계를 했으면 당이 전반적으로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되거든요. 이게 우리 당으로서는 비극적인 일이다. 네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그래도 그나마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우리가 좀 냉정하고 조용히 국민에게 네. 좀 사과하는 형식이 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뭐 마치 네. 무슨 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하는 것 같아서 야유회를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천박한 거예요. 예. 저는 이 천박성을 못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뭐 방금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SNS입니다.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SNS를 통해서 계속 당대표 출마 의지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두 교수님이 또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하시고 알잖아요.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기자단 혹은 당내의 의견 수렴 이게 아니라 요즘은 SNS에서 바로 본인들이 쏩니다. 메시지를. 이게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고 봐야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감염 기자 때문에 이제 도어스태핑 잠시 중단했는데 직접적 소통의 장점인지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은 매체는 중립적이에요. 제가 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도어 스탬핑도 그 포맷, 그러니까 미디어를 하나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콘텐츠가 없어서 아마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오늘부터 도어 스탬핑 안 한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아마 결국은 콘텐츠구나. 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SNS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뭔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말 그대로 흑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느냐. 근데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SNS에 본인이 아마 달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대로 되지 않고 이게 언론에 받아 써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언론의 속성상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캡사이신 멘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역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진중권 씨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분들도 24시간 그렇게 매운 얘기들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정말 매운 얘기들만 이렇게 콕 하고서 하면 대중들은 뭔가 이렇게 그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 말고 미디어 말고 대중이 어디서 정보를 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박지원 위원 등도 그렇고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소통의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콘텐츠다. 네, 교수님. 이 약간 좀 그 다른 쪽에서 이걸 끌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죠. 네네. 근데 러시아가 최근에 한 2000년 이후에 주요 국가들을 침공을 많이 했는데요. 주변 국가들을. 네네. 그때마다 그 공격과 아울러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일종의 그 사이버 심리전 중에 대표적인 게 샤프 파워라는 거예요. 네네. 그 전에 소프트 파워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건 우리 문화라든지 정당성을 통해서 우리 편을 동조하게 하는 건데, 네네. 샤프 파워는 뭐냐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건 러시아가 이미 2000년도부터 국가 전략으로 세워서 네네. 굉장히 강하게 씁니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공격도 그렇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그 심리전 기제인데 이게 설득 기제거든요. 근데 샤프 파워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가짜 뉴스예요. 네. 근데 이 가짜 뉴스는요.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인터넷 뉴스, SNS를 통해서 전되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신뢰성을 아예 없고. 신뢰가 없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아무것도 못 게 믿게 좋다는 만들어 거죠. 놓는 거네요. 그러니까 SNS는 쓰는 사람 말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네.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인 매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SNS가 굉장히 언론을 우리가 일반 언론과 이게 등치시키기 힘들다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정치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예요. 네. 최근에 우리 정치인들 중에 뭐 SNS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얘기가 점점점 정화되지 않아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도 나는 거기에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치인들만이라도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하고 이 매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SNS뿐만 아니라 저도 두 분의 맥락이 같은 일맥상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드디어 이제 30%대까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비판하는 쪽에서 통쾌하지 않고요. 굉장히 그럼요. 걱정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국정 동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30%예요. 오늘 네. 나오는 거 보니까 37%고 네. 아까 오기 전에 무슨 다른 조사를 보니까 그거는 반대가 60%예요. 네. 그러니까 더 나빠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정평가. 지지율이 30%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자기 선거 때 지지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다 그렇게 그 얘기는 답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수층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 뜨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어떤 도박판에서 자기 미천이 이제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게 네. 전쟁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의 40몇 %가 지지를 해서 됐어요. 네네. 그 사람 반대도 그만큼 됐지만 또 찬성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최소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해보니까 참 아닌 것 같더라는데 네네. 지금 초창기에 몇 가지 이 양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집토끼를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지금 많은 인사들이 되고 있어요. 네. 인사들이 되고 있어요. 뭐 이 김건희 여사과도 마찬가지지만 네. 인사들이 막 뭡니까 이 공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죠? 계속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뭡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능력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 뭐 그럼 전 정부 능력 인사를 있으면 봐라 이렇게 얘기를. 같이 지지했던 사람은 능력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건 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에 인사. 대한 이 배신감이 이분의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여기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마지노선이 저는 뭉개지고 네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대중을 향한 네.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의 한계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사와 커뮤니케이션 네. 리더십의 한계. 교수님 지금 정리해 큰일 주시죠. 났어요. 큰일 난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위기 관리 뭐 위기 소통 그걸 전공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위기 소통에서 가장 1번 그러니까 교과서 네네. 1장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위기임을 인정하라예요. 인정하라. 근데 위기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DNA를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하는 뭔가 말 그다음에 톤 앤 매너 이 콘텐츠를 보면 아 이분은 그냥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뭐 이 방송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어쩌면 주변에 본인한테 뭔가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장난으로 뭐 바지 사장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CPO라고 막 이렇게 뭐 팬츠 오피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흑화되는 거예요. 네. 주변에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30% 40% 지금 오늘은 30%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지면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력이 20%로 없어지는 떨어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대통령 뭐 잘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20%로 떨어지면 이제는 못 참겠다가 돼요. 네. 그러고 아마 서서히 빅데이터에서는 뭔가 거리로 나가야 되나 막 이런 것들 잡힐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이분의 지금 가장 큰 어제 발언 네. 중에 짧게 한마디만. 우리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라는 얘기는 네네. 그러면 국민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우리 지지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지지율도 그러니까 그런 신경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자, 두 분 말씀 언제나 가득 채워도 모자랍니다. 자,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